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원두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작은 카페도 하나 운영 중이죠.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지역에서 이름난 거부라서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운영은 거진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있고요. 저는 주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남자가 일도 안 하고 지 와이프 치마폭에만 쌓여있냐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있는 단 1분 1초의 시간도 소중하답니다. 모종의 끔찍한 사건으로 아내와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여자였어요.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고요. 이제 그만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매일같이 맞선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피 같은 주말에 호텔 커피숍에 앉아 맞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깨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제 어깨에 무언가 차가운 액체가 확 쏟아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웬 여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마 음료수를 들고 걷다가 실수로 제게 쏟아버린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토마토 주스였는지 모처럼 차려입은 양복이 시뻘건색으로 물들었더라고요. 축축하고 시큼한 냄새에 기분이 나빴죠. 죄송해요. 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괜찮으세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자는 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흥건해진 제 옷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타인이 갑자기 제 몸에 접촉하는 게 당황스러워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괜찮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그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대충 수습하고 돌아오니 여자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벌 받는 학생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여자가 얼른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떡해요. 옷을 다 망쳐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자세히 보니 꽤 예쁘더군요. 저도 남자는 남자인지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겼던 짜증이 슬며시 가라앉더군요. 괜찮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생긴 일이니까요. 그래도 세탁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돈부터 드릴게요. 아니에요. 뭐 비싼 양복도 아니고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미안했는지 한사코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자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그럼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이 뒤에 일정이 있으세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편할 때 연락 주세요. 여자는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내더니만 한 장을 쫙 찢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번호를 적어 내밀더군요. 얼떨결에 받아드니 여자가 꼭 연락 주세요. 꼭이요. 몇 번을 당부하고는 인사 후 커피숍 밖을 나갔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한동안 어리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미안해하던 얼굴이며 은은한 비누향이 잊혀지지 않았죠. 당연하게도 그날의 맞선은 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도무지 집중을 못하니 맞선녀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다가 그냥 가버렸죠. 그래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네요. 그때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건 오직 그녀뿐이었으니까요. 고민하다 다음날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밥을 먹었죠. 어찌나 떨리던지. 지금까지 수많은 맞선을 보고 여자들과 밥을 먹었지만 그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죠. 혹시 이상한 소리를 내진 않을지, 음료수를 쏟는 실수를 하진 않을지
별게 다 신경 쓰여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덕에 그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거든요. 남동생이 아직 학생이라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겉보기엔 유약해 보이는데 내면이 참 단단한 사람 같더군요. 그렇게 전 속수무책으로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계산을 해버렸죠. 그러자 그녀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려고 했는데 영철 씨가 계산해버리시면... 누가 계산하면 어때요?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그치만... 그럼 다음에 만날 땐 진짜 정숙 씨가 사세요. 나름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제 마음을 담은 말이었죠.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자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얼굴에 열이 확 몰리더군요. 거울로 굳이 보지 않아도 시뻘개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자 그녀는 한참을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거절하려는 건가 싶어 긴장한 순간 천천히 그녀의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이더군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참 이상하죠? 그때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슬퍼 보였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대시받은 여자 같진 않았죠. 그래서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옷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한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그래도 그녀는 제가 약속을 잡을 때마다 군말 없이 나와줬어요. 그렇게 데이트 1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5번째인가 만났을 때쯤 장미꽃 100송이를 사서 정식으로 고백을 했더랬죠. 거절당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다만 그때도 크게 기뻐 보이진 않았네요. 오히려 묘하게 슬퍼 보였죠. 그리고 그건 제가 1년 후 결혼하자고 청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좋아요. 나도 영철 씨랑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하고 답했더랬죠. 하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녀를 갖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그녀의 묘한 분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설마 그녀에게 그런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사실 애초에 조짐이 있긴 했어요. 결혼 직전 그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거든요. 바로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거였죠. 1금융권 대출은 물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군요. 평소 하고 다니는 모습도 수수하고 무력도 없어 보이던 그녀에게 억소리 나는 빚이 있었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잘못 썼거든요. 그래서 집에 빚이 좀 있었는데 멋모르고 사회초년생 때 사채를 써서 갚는 바람에 그 뒤로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려서 속수무책이었어요.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이걸로 헤어지자고 해도 이해해요. 그녀는 특유의 천연한 얼굴로 제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이라니 절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보단 오히려 안쓰럽기만 하더군요. 아마 제가 그만큼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는 거겠죠. 전 여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난 또 뭐 대단한 할 말이 있나 했네.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결혼은... 당연히 예정대로 진행해야지.
고작 그런 빚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헤어질 줄 알았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한참 구슬프게 울기만 하더군요. 그런 그녀를 달래면서 한 번 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더랬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부지런한 아내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했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줄 만큼 내조에도 진심이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원래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내가 편모 가정에 대학도 못 나왔다는 게 그 이유였죠.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하던가요? 아내의 효심에 두 분의 마음도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내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고요. 생일이나 제사 같은 각종 집안 행사도 살뜰하게 챙겼어요. 무엇보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두 팔 걷어붙이고 모신 게 결정적이었네요. 당시 본가엔 저희 부모님 외에도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던 차였어요. 결국 요양원에 모시네 마네하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하루는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할머님 돌아가실 때까진 우리 본가로 들어가 사는 게 어때요? 당신 할머님이랑 사이도 각별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요. 어머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내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되더군요. 나야 그럼 좋지만 당신이 너무 불편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상대하기 쉬운 분들도 아니고 할머님도 치매 때문에 이래저래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랑 방문 요양사님도 계시고요. 당신이 할머님 걱정 때문에 요새 잠도 잘 못 자는 거 알아요.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는 합가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 뒤 내심 쓸쓸해하던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죠. 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할머니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았는지 유독 아내를 따랐더랬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네요. 할머님이 치매에 걸린 뒤로 식탐이 강해지셨는데요. 그날따라 유독 간식으로 드린 홍시를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결국 사례가 들려 마구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아내가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가 토한 걸 손으로 받아내지 않겠어요. 지켜보던 저는 물론 부모님까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내의 손과 옷은 순식간에 토산물로 더러워졌죠.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아내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 등을 두드리며 아이고, 그러게 천천히 드시라 했잖아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할머니 걱정만 하더군요. 여기 물 드세요. 옳지, 천천히 드세요. 맛있다고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꼭꼭 씹어 드셔야죠. 아셨죠? 아내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할머니를 달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기침이 잦아든 후에야 화장실로 가서 더러워진 몸을 닦았죠. 어머니는 나도 저렇겐 못하겠는데 대단하구나 하면서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아버지도 말은 안 하지만 내심 감동한 게 분명했어요. 그 뒤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처갓집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쯤 처남이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장모님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넉넉히 드렸죠. 보다 못한 아내가 여보, 엄마한테 자꾸 돈 주지 마세요. 따로 생활비도 드리고 있잖아요. 하고 말릴 정도였죠. 뭐 어때? 사위가 장모님 용돈 챙겨드리는 건데. 당신이 우리 집에 하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자꾸 그러면 엄마 버릇 나빠져요. 안 그래도 당신이 집안 빚도 다 갚아줬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는 잘하는 아내인데 정작 장모님과 처남한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심할 때가 있었어요. 친정조차 잘 가지 않으려고 했죠. 장모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자주 서운하다 말씀하셨네요. 에휴, 우리 청숙이가 첫째라 그런지 좀 무뚝뚝한 구석이 있어. 가끔은 너무 냉해서 서운하다니까. 원래 자식들이 다 그렇죠 뭐. 저도 저희 부모님한텐 그래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장모님. 그만큼 제가 잘할게요. 아유, 역시 우리 사위밖에 없네. 청숙이 그것이 시집하는 잘 갔다니까. 장모님은 아내와는 정반대 사람이었어요. 크게 감정 기복이 없고 내성적인 아내와 달리 희노애락이 분명하셨고요. 외향적이라 부녀회다 뭐다 바깥 활동도 많이 하셨죠.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연애도 즐겨 하셨네요. 참 자유분방한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뭔가 필요한 게 생기시면 저희 부부에게 스스럼 없이 요구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내가 전업주부가 돼 수입이 없다 보니 그게 눈치가 보였나 봐요. 결혼 전에 제가 빚을 갚아준 것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결국 장모님 생신날 큰 사달이 나고 말았죠. 시작은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집 얘기 때문이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사는 집이 월세 아닌가. 타달이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언젠가 준아 결혼하면 나 모시고 살겠다는데 며느리까지 드리기엔 너무 좁기도 하고 이사를 가긴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장모님의 앓는 소리에 아내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장모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혹시 자네가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나? 뭐 많이는 아니고 한 1억 정도만.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1억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저희도 그 정도로 큰 돈은 없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서운했는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내를 흘겨보더군요. 너한테 안 물어봤다. 김서방한테 물어봤지. 김서방, 나도 큰 돈인 건 아네. 근데 이 싼 집은 이 늙은이가 살기엔 영 환경이. 아유, 그럼요.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집에 살아야죠. 어떻게 뭐 봐둔 집이 있으신 거예요? 아내의 눈치가 보였지만 최대한 기껍게 대답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거절에 장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장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럼 이따마다. 요 근방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정원도 잘 돼 있고 아주 준한한 내 마음에 쏙 든다니까. 그러자 아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단독주택이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요? 관리비며 보안업체며 못해도 달에 100은 늘 텐데 그럼 그 돈은 준하랑 엄마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장모님이 아내를 흘겨봤어요. 아니 얘는 아까부터 자꾸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하니? 허리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준하도 아직 애잖아. 공부하기 바쁘다고. 엄마야 그렇다 치고 준하가 무슨 애예요. 벌써 29인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준하 학원비도 언제까지 저희가 보태줘야 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자기 학원비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써야죠. 아니 걔가 졸업만 했지 아직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잖니. 취업 공부할 시간도 없는 앤데 무슨 돈을 벌어? 알바라도 해야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가 벌어서 썼어요. 준하하고 너하고 같니? 그때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몸이 약해 어디 나가 일도 못하고 돈 벌 사람이 너밖에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김서방이 있겠다. 못하러 동생을 그런 고생시키려고 해. 이 돈이 엄마 돈이에요? 준하 돈이냐고요? 결혼 전에 빚도 갚아주고 지금도 준하 학비며 생활비며 이의가 다 대주고 있는데 이젠 집까지 사달라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두 눈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아니, 넌 엄마한테 어쩜 그렇게 모질게 말하니? 김서방, 얘가 이렇다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지 가족 생겼다고 아주 나랑 지 동생을 찬밥 취급해. 아이고, 우리 바깥 양반만 살아있었어도. 급기야 장모님은 손수건까지 꺼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그런 장모님을 달래느라 급급해졌죠. 에이, 장모님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그냥 저한테 미안하니까 하는 말 같고. 1억이면 그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됐네. 그깟 돈 더러워서 안 받고 말지.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찾아올 필요 없네. 내가 남의 집 일을 하든 거리에서 동냥을 하든 준하하고 둘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잘 살아볼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처남이나 장모님이나 제겐 소중한 가족인데. 뭐해 당신? 얼른 장모님한테 사과드려, 응? 그런데 아내도 어지간히 화가 났던가 봐요. 냉랭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장모님의 생신날은 그렇게 파투가 나고 말았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제게 신신당부했어요. 장모님에게 절대 집을 사주지 말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리던 생활비도 앞으로는 주지 말라 하더군요. 에이, 어떻게 그래. 장모님 형편 뻔히 아는데. 처남 취직할 때까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챙겨드리자, 응?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물으니까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집까지 사달라는 거예요. 사위한테 집 좀 사달라는 게 뭐 어때서. 막말로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당신이 처갓집 생계 책임지는 가장이었는데 나랑 결혼하면서 일 그만둔 거잖아. 남의 집 기둥 빼온 건데 나도 책임 있지. 아내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럼 다 저 때문이네요. 제가 못나서 이렇게 당신한테 저희 가족 생계까지 떠넘기고. 얘기가 왜 그리로 튀어.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전까지 저희는 사소한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속이 상했는지 어쩐 건지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했어요. 걱정됐지만 저도 나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혼자 분을 삭히다 새벽녘에야 잠들었는데요. 다음날 눈을 떠보니 침대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맞아요. 아내가 외박을 한 거예요. 충격받아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에도 답이 없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화가 안 풀렸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안 들어오다니 너무하네.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해서 평소처럼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아내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아내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들리더군요. 그제야 사태의 위험성을 깨달은 저는 아내를 아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연락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친구들, 그리고 자주 왕래하던 이웃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딱 하룻밤 기다려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군요.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아내 혼자 스스로 외출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경찰은 전날 다퉜다고 했죠? 혹시 그때 아내분한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진 않았습니까? 꼭 때렸다거나 그런 거 말고도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물건을 던져서 부쉈다거나 그럼 덜컥 두려운 마음에 가출했을 수도 있어요.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해서 정말 아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일주일이 넘도록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멀쩡한 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더군요. 괴한하게 납치당한 건 아닐지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 1년은 오매불망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지쳐갔죠. 주변에선 제게 아내는 죽은 거라고, 설사 죽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 살림을 차렸을 거라며 잊으라고 하더군요. 뭣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제가 아는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가 없는데도 세상은 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더군요. 시간은 또 어찌나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던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있더군요. 아내의 실종 신고도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종결돼 버렸죠. 그쯤 되니 저희 부모님도 제게 재혼을 권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일까요? 제 마음속은 여전히 아내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여자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요. 막말로 죽었다면 시체라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만에 처남이 술 한잔 하자더군요. 그쯤에 처남은 취업을 포기하고 제가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바지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결혼도 해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오순도순 가정까지 꾸렸더랬죠. 매형 오셨어요? 도착하니 이미 처남은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닮아 처남도 술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가끔 과할 정도로 포금하고 매장에 출근하지 않을 때도 있었네요. 남이었다면 진작 얄짤없이 잘랐겠지만 처남이니 뭐 어쩌겠어요. 그냥 잔소리만 하고 말곤 했죠. 그래서인지 그날도 처남은 술을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먹더군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이 처남, 그만 마시라니까.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이, 카페는 그냥 놔둬도 직원들이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매형은 너무 걱정이 많어. 꼭 우리 누나 같다니까. 평소 같았으면 저를 배려해 아내 얘기를 꺼내질 않았을 텐데 술에 취해 그런지 그날따라 처남은 스스럼 없이 아내를 언급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아내가 그리워지면서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저를 눈치챈 처남이 슬쩍 어깨동무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매형, 또 우리 누나 얘기 들으니까 우울하시구나. 그만 잊으라니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라도 알고 싶은데.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글쎄, 난 차라리 어딘가에 살아라도 있으면 좋겠어. 내가 싫어서 도망가 버린 거였으면,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 아이고, 우리 매형도 참 열부야. 이러니 우리 누나도 여정 매형을 못 잊고 있지. 얼마 전에 엄마네 집 갔을 때도 다 죽어가더라고. 처남에게 푸념하듯 감정을 쏟아내던 저는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처남에게 다시 물었죠. 뭐? 처남,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댁에 지금 아내가 있다는 거야? 그래?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제 추궁에 처남은 술이 확 깬 얼굴로 어버버거렸어요. 변명조차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처남이 방금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때부터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난 이만 일어나 볼게. 술값은 계산하고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전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매형! 잠깐만요!
등 뒤에서 소리쳐 부르는 처남을 무시하고 그대로 처갓집으로 내달렸죠. 대문 앞에 도착해 얼마나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렀을까요? 장모님이 잠에 덜 깬 얼굴로 밖으로 나오더군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깜짝 놀란 눈치였죠. 아니, 자네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그 사람 보러 왔습니다. 여기 있다면서요? 그러자 장모님은 입을 떡 벌리던 것도 잠시 이내 딱 잡아떼더라고요. 뭐? 우리 정숙이가 여기 있다니. 아니, 밤중에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야? 자네 취했나? 정숙이가 집에 왔으면 내 진작 자네에게 연락했겠지. 조금 전까지 처남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 알고 온 거라고요. 여보! 여보! 박정숙! 당신 지금 안에 있지? 잠깐 나와봐. 제발 한 번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얼굴 좀 보여줘. 어? 전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장모님이 기겁하며 그런 저를 말렸죠. 자네 미쳤나?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있겠어? 당장 돌아가게. 잠시만요. 저도 처남한테 다 들어서 알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장모님과 한참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집 안쪽에서 여보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환청이 아니었어요. 분명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보고 말았죠. 불안하게 흔들리는 장모님의 눈빛을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장모님이 뭔가 아내와 관련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전 그대로 장모님을 밀치고 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필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더군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 자네 이런 것도 주거 침입인 거 몰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라고. 방금 그 목소리 그 사람 맞죠? 네? 분명 저를 불렀어요. 불렀다고요. 잘못 들은 거겠지. 그래, 내 솔직하게 말하겠네. 그동안 자네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는데 내 딸 다른 남자 있어. 이미 그 놈이랑 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았다고. 그러니까 돌아가. 그럼 아내가 다른 놈이랑 살림 차린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네 정말 이럴 건가? 진짜 경찰 불러서 일을 벌려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장모님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대문을 넘었어요. 그리고 마당을 지나 반쯤 열려있던 현관문을 연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경악스러운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가 그곳에 있었어요. 얼굴은 피딱지와 멍으로 엉망이 되어 있고 누더기 같은 옷으로 덮인 몸은 비쩍 골아 있었지만 분명 제 아내가 틀림없었죠.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내가 여보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하면서 막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엉금엉금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의 다리가 이상했어요. 오랫동안 쓰지 못한 것처럼 얇고 힘이 없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내의 몸을 반쯤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동안 가둬놓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여기서... 뭐? 장모님이? 네. 그동안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 계모예요. 당신 모르게 옛날부터 나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다시 집으로 오라매철 부르더니 아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제 어깨 너머를 보고 두 눈을 흡 뜨더니 그대로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여보 피해요! 외치고는 제 몸을 밀어버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한 발 늦게 뒤를 돌아보니 장모님이 아내를 향해 달려드는 게 보였어요. 그 사이 부엌으로 갔던 건지 어쩐 건지 손에는 커다란 식칼까지 들고 있더군요.
아내의 말이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는데 눈앞에서 아내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장모님을 보니 아내가 한 말이 모두 진짜라는 걸 알겠더군요. 이 망할 년, 감히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어? 진작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이 년 때문에 괜히 콩밥 먹게 될 게 겁나서 숨만 붙여두고 있었더니 내가 멍청했지. 이 년 이제라도 죽어!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제 어쩔 거야. 네 년이 일을 다 망쳐버렸어. 하등 쓸모없는 거. 지혜비 죽었을 때 같이 묻어버렸어야 하는데. 장모님은 악귀 같은 얼굴로 아내를 향해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어떻게든 장모님을 피하려 애썼지만 다리가 불편해 한계가 있었죠. 장모님의 손에 든 흉기가 아내의 머리끝을 스치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확 들더군요. 모녀간의 일방적인 싸움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아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손에 든 흉기를 빼앗으려고 애썼죠. 아이, 장모님!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미치셨어요? 그래, 난 미쳤다! 2년 지엠이 봉양하라고 부잣집에 시집 보내놨더니만 입을 싹 닫아. 너만 혼자 호강하고 살게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장모님,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고요. 대화는 무슨 놈의 대화? 김서방 자네도 정신 차리게. 인연이 자네한테 순수하게 접근한 줄 알아? 애초에 자네가 부잣집 아들이란 거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꽃뱀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 그대로네. 자네가 땡땡 회사 아들이라는 거 매주 그 호텔 커피숍에서 맞선 보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거 알고 전현이랑 내가 작정하고 자네를 꼬여낸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 전현 편들 생각 말고 당장 꺼지게. 전 믿을 수 없는 말에 뒤돌아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처녀적 예의 그 얼굴이었어요. 묘하게 슬프고 처연한 바로 그 얼굴. 잠깐 갈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당장 자기 엄마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꽃뱀이고 아니고 알 게 뭡니까? 저는 제가 머뭇거리는 틈을 타 아내를 향해 달려들려는 장모님을 뒤에서 붙잡았고요. 그대로 힘껏 밀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장모님은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놓쳐버렸고요. 그 틈에 재빨리 발로 흉기를 걷어차 멀리 밀어버렸죠. 아니, 김서방! 자네 정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지 장모님은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앓는 소리만 내더군요. 여보, 일단 엎혀. 자세한 얘긴 여길 빠져나간 다음 하자. 그 틈을 타 저는 얼른 아내를 등에 업었고요. 그대로 처갓집을 나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 몰골이 딱 봐도 멀쩡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전 기사님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아내를 업고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내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영양실조로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고요. 오래전에 다친 다리로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저를 만나 안심한 건지 어쩐 건지 까무룩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걱정됐지만 의료진은 시간이 지나면 눈을 뜰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경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내의 상태가 평범해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전 일단 아내가 일어나면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꼬박 2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내는 눈을 떴어요. 깨어난 아내에게 일단 밥부터 먹인 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초지종을 캐물었죠. 그리하여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직접 배 아파 낳은 준하만 챙기고 저는 걸핏하면 밥을 굶기고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심해졌죠. 놀랍게도 아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장모님에게 학대를 당해왔더군요. 성인이 된 뒤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취업한 이후로 때리거나 하는 건 없어졌어요. 어디 다쳐서 돈을 못 벌면 곤란했을 테니까요. 제가 번 돈으로 월세도 내고 준하 학비도 내고 연애도 하시고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제 명의로 빚까지 졌죠. 그럼 장인어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겼다는 빚은? 네, 다 엄마랑 준하가 사치하느라 진 빚이에요. 속여서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아니, 이것도 다 핑계겠죠. 애초에 엄마가 시킨다고 그렇게 당신한테 접근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니까요. 사채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제 월급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차 싶었던가 봐요. 갑자기 저한테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빚을 갚아달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됐다는 거야?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제 물음에 아내의 두 눈이 눈물로 그렁그렁해졌어요.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순수하게 접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부턴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 가족들한테도 단순히 죄책감 하나로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처음엔 무서운 분들이었지만 점차 절 좋아해 주셨고 돌아가신 할머님도 다들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내 가정을 꾸린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당신이 힘들게 번 돈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는 게 차라리 내가 이혼당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갔지 당신한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장모님한테 그렇게 화를 냈던 거야? 네. 아마 엄마도 내심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괘씸했겠죠. 혼자 바람 쐰다고 나왔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좀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있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으니 그랬겠죠. 저도 잘됐다 싶었어요. 이 기회에 엄마한테 연 끊자고 더는 당신하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글쎄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만약 제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신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자더군요. 그럼 남은 재산이랑 보험금 싹 다 제가 받을 수 있다면서요. 아내의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설마 장모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줄이야. 알면 알수록 진짜 끔찍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를 악무는 게 보였는지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 여자랑 엮이게 만들어서 그런 여자의 딸이라서 원래는 엄마랑 절연하려고 했거든요. 당신이랑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한테 빌었어요. 당신 그만 놓아주자고. 나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화를 냈어요. 갑자기 장롱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오더니 어릴 때처럼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그때 다리가 부러졌고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다리가 부러져서 혼자 힘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는 상태였어요. 핸드폰도 엄마가 다 처분해버린 뒤였고요. 그렇게 무려 10년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어마어마한 고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아내의 흐느낌이 더욱 깊어졌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당신만. 정말 미안해요. 끝없이 사과하며 서럽게 우는 아내를 보는데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것 같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다신 잃고 싶지 않다는 걸 말이죠. 전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나야말로 죄인인데 당신이 그런 여자한테 몹쓸 짓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등신처럼 내가 진작에 더 빨리 당신을 찾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여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어. 아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끄끄대며 울기만 했어요. 그런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지. 두고 봐. 그 여자 앞으로 당신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할 테니까. 저는 집안의 고문 변호사로 계신 친척분께 자초지종을 알렸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장모님을 신고했죠. 장모님은 딱 잡아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결국 장모님은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고요. 지나한 재판 결과 감금 및 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란 게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라 몇 년 못 살고 금방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장모님의 진짜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장모님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먼저 장모님이 살던 집부터 처분했죠. 아예 제가 매매해주고 명의까지 돌려줬던 건데 그동안 옥살이 하면서도 돈이 필요했던가 보죠. 그새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다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컨택해 웃돈을 주고 그 집을 사버렸죠.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는 빌미로 장모님을 쫓아내버렸네요. 그러자 장모님은 그쯤 새로 사귄 양아치 애인 집에 가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놈한테 또 예쁘고 젊은 여자를 접근시켜 장모님과 헤어지도록 유도했네요. 졸지에 집도 남자도 잃게 된 장모님은 그동안 한 짓 때문에 친척들에게도 차마 몸을 의탁할 수 없었고요. 염치 없게도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이보게 김서방, 나 돈 좀 빌려주게. 그나마 있던 집 보증금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다 써버렸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먹고 죽을래야 돈이 없네. 아니면 자네가 집을 구해줘도 좋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정숙이 엄마고 자네 장모 아닌가? 또 이미 깜빵 가서 죗값도 다 치렀으니. 누구 마음대로 죗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라고? 당신같이 못해 처먹은 여자 때문에 아내는 20년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리 불구로 살아야 하죠. 적어도 당신도 공평하게 다리 한쪽 정도는 잃어야 죗값을 치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말에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래서 뭐 내 다리라도 자르겠다는 건가? 못할 것도 없죠. 저한테 그만한 힘과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거 아시죠? 장모님은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꼈나 봐요. 사지를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내가 잘못했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제 다시는 정숙이한테 그딴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제 아내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딸이랍시고 가짜는 수작질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요. 다리 하나 잃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요. 다신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제 거친 언사에 움찔한 장모님은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흥신소를 통해 지금도 장모님의 행적을 꾸준히 보고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 뒤로 딱히 뭔 짓을 안 해도 알아서 차근차근 파멸의 길로 들어서더군요. 현재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있다네요. 물론 아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장모님의 범죄를 모른 척한 처남 역시
멀쩡하게 살게 두진 않았어요. 처남이 살던 아파트도 직장도 다 제가 해준 거였으니 전부 빼앗아 버렸죠. 처남은 뒤늦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 다음엔 저희 아내에게 연락해 매달렸더군요. 누나 미안해. 그치만 난 누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굴진 않았잖아. 잘못한 건 다 엄마라고.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지금 매형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다 쫓아내버려서 길거리에 내앉을 판이야. 둘째는 아직 젖도 못 댔는데 제발 살려주라. 전 아내가 마음이 약해 처남의 애원에 넘어가면 어쩌나 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다 제 기호였죠. 나한테 나쁘게 굴지 않았다고? 그 여자가 나한테 저지른 그 수많은 폭력들 넌 다 그냥 모른 척 넘겨버렸잖아. 내가 제발 그 이한테 연락해달라고 제발 연락 좀 해달라고 할 때도 넌 거절했지. 왜?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그리고 내가 결혼한 뒤로는 내 남편 돈으로 펑펑 놀면서 호의호식했지?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넌 그 여자보다 더 나빠. 알겠어? 누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누가 네 누나야? 난 너 내 동생으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기생충 같은 자식.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뒤로도 처남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한동안 더 저희 주변을 배회했어요. 결국 사설 경호원까지 써서 협박을 한 뒤에야 떨궈낼 수 있었죠.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논팽이 짓만 하다 결국 처남댁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 엄마랑도 의절했는지 어쨌는지 막노동판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던데 안타깝긴커녕 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내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장모님, 아니 그 짐승만도 못한 여자와의 일로 아내는 한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다친 후 오랜 시간 방치됐던 다리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많이 치유됐답니다. 이젠 저와 같이 여기저기 외출도 잘 하고요. 낯선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더는 악몽도 꾸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렸던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건 바로 아내만 있다면 뭐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